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칭 영법 장진 선생입니다. 아유,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어제 시험 보시느라고 진짜 힘드셨을 건데, 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방역도 있는 데다가 날씨도 그렇게 4월 치고는 별로 따뜻하지 않아서 아마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이 좀 많으셨을 텐데, 아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텐데,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거의 20만 명 가까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이제 형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4월 17일에 이제 시행된 국가직 9급 형법 문제를 일단 해설을 드릴 텐데요. 국가직 9급은 형법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형법 총론이라는 과목도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 형법 총론하고 형법하고 이제 겹치는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형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형법 총론은 뭐 나중에 공지사항에 해설지를 같이 올려드리는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략하게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직 이번 9급에 있는 형법 문제는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너무 쉽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올 만한 부분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난이도는 중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이도는 중 정도인데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었어요, 이번 시험은. 보통 이제 우리가 20문항을 출제하게 되면 총론 강론 비율을 보통 10문제, 10문제. 그래서 한 5대5 정도를 보통 맞춰서 출제하는 게 뭐 대체로의 그 경향이었는데, 요번 시험은 그 5대5가 아니라 13대7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이 13문제, 그 다음에 형법 강론이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형법 말고 형법 총론 과목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형법 총론 과목하고 겹치는 문제가 13문항입니다. 그리고 형법 총론은 7문항의 추가적인 형법 총론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형법 자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13문항이 총론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강론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전 범위에서 어떤 파트도 빼놓지 않고 모든 범위에서 출제가 됐다는 게 이번 시험의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법 총론에서 죄형법정주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총론에서 법제의 종류에 대한 것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 구성요건론이 3문제, 그 다음 위법성론도 2문제, 책임론도 2문제,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다 1문제씩 골고루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론에서도 이제 그 개인적 법익이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 하나, 그 다음에 국가적 법익 하나, 그리고 종합적인 문제 하나,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난이도는 좀 낮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출제 경향 자체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우리가 이제 찍어서 공부하는 건 이제 통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전 범위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법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난이도는 어렵진 않지만 대충 알고 있으면 틀리기 딱 좋게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의 출제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론 문제는 좀 적은 편이고요. 조문 문제가 좀 특이하게 확실하게 그 조문의 내용의 구성 요건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한 2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문에다가 거의 대부분 판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론을 공부 안 해도 되느냐?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것들이 이제 판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한 20문항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실 건데, 뭐 자세한 해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자세한 해설은 이제 제가 다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거라서 해설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문항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는 다들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1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1번 문제는 이제 부작위범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작위범 중에서도 가장 쉽고 중요한 내용들을 출제했고요. 부작위에서 특히 이제 그 부작위의 개념을 묻는 것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정답은 아주 쉽게 3번이 나옵니다. 왜냐면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작위범에 있어서 이제 자기 의무는 법적 자기 의무는 맞는데 그 사회상규 조리상까지도 다 이제 근거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은 이미 틀린 게 금방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제 세월호 그 관련 판례에서도 이미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거 늘 나오는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책 위법한 경우에도 부작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또 있었죠.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판례가 있었습니다.
1번의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로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 이건 이제 사기죄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살펴보시게 되면 2번 문제는 그 범죄 성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범죄의 성격이 침해범이냐, 뭐 즉시범이냐, 계속범이냐, 아니면 뭐 신분범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정답이 또 쉽게 3번이 또 나옵니다. 왜냐면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을 우리 판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신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신분 중에서도 신분으로 해서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것, 즉 부진정 신분으로 보아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배임죄는 침해범이 아니고요. 배임죄는 위헌범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범인 도피죄는 도피했다라고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동안에 하는 계속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일반 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3번 가보시죠. 이 3번 문제는 제가 보고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이 3번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가 지난 2021년 1월 달에 있었던 변호사 시험의 1번 문제하고 같은 지문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3번의 4번인데요. 이게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의 착오 문제. 실제 그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걸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의 착오 문제 말고 오히려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그 반대 케이스를 한번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사에서 피해자 승낙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올해 각종 시험을 통틀어 뭐 벌써 2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것도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뭐 2번이 벌써 틀렸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건데 특히 이제 문서 작성에 있어서 권한 범위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 2번에 보시면 이제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알았다고 할 때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뭐 나머지 1번, 3번, 4번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쉽게 나왔을 거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 다음 4번 문제도 한번 보시죠. 4번 문제도 이제 책임 능력에 관련된 건데 책임 능력에서 늘 나오는 판례는 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요. 4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해서 본래 의미 정신병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때는 심신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은 그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교통사고 관련된 것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신 적이 있고요. 2번은 사실적 판단이 아니죠. 법률적 판단이고 전문감적인 의견에 기속될 필요도 없다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보셨습니다. 그 1번도 틀렸다는 거는 이제 그 심신장애가 생물학적 요소만 있느냐. 생물학적 요소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심리학적 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 가보시면 죄형법정주의가 출제가 됐는데 죄형법정주의 중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판례들을 출제를 했어요. 죄형법정주의 5번에 그 기억 같은 거 보시면 내란 선동죄에서 선동,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보신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살펴보셨다시피 이거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게 복잡하게 현대사회에 비춰볼 때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규정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셨던 판례가 되겠고요. 니은은 맞고. 자, 디귿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위임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포괄위임은 금지가 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법률의 상위명령으로부터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그거 예측을 못하면 위반이지만 예측할 수 있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벌써 3번으로 확정해야 되죠. 니은 리을이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은 그 형벌법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에 반한다. 니은 리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기억 디귿이 틀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반하지 않고요. 디귿도 반하지 않고 리을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제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에 반한다는 게 이제 유명한 판례들이 많이 있죠.
자, 6번도 이제 책임론에 관련된 건데요. 6번은 이제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되고 그리고 법률의 처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제 고의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고의설은 고의를 책임 요소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고의의 내용에다가 이제 위법성 인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제 법률의 착오든 사실의 착오든 죄다 고의가 조각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은 뭐 금방 틀렸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2번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것은 이제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기대 가능성이 행위자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법률의 부지는 안 들어갑니다.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4번은 조문이 잘못됐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 감경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만약에 1번이 좀 아리까리한다 할지라도 2, 3, 4번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을 고르시는 데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제 과실범하고 결과적 과정과 같이 낸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한 분야도 안 빼놓고 다 출제했다는데 굉장히 좀 특징이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는 뭐 두 번째로 치더라도 중요한 건 문제 출제가 아주 이쁘게 좀 잘 됐다는 겁니다. 전범위에 걸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아니면 그냥 대충 찍어서 공부한 사람을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7번에 1번은 조문이죠. 과실범 14조 조문이기 때문에 1번은 맞고요. 2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의료 과오 사건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같은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결과적 가중범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나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나 기본 범죄는 고의여야 됩니다. 과실범으로 스타트하는 결과적 가중범은 없죠.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를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부르는 것 뿐이지 기본 범죄는 고의의 기본 범죄여야 된다는 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맨날 나오는 거죠. 그 결과적 가중범의 그 경합 관계에서 중한 결과에 나타나는 고의가 더 세면은 경합을 시키지만 걔가 더 가벼우면은 그냥 특별 관계, 흡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또 쉽게 3번에 나올 겁니다. 7번까지 문제 중에 딱히 틀릴 만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8번 미수론 문제입니다. 미수론에서 1번은 이제 중지미수 공동정범, 공범과 중지미수 문제인데 다른 공범의 범위를 중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그만두게 되면 중지미수가 아닌 거죠. 그리고 2번은요. 위험성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사실 2번은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우리 판례가 구객관설을 취한 판례도 있고 추상적 위험설을 취한 판례도 있는데 대부분의 판례가 지금 추상적 위험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준강간 불능미수 사건에서도 보시게 되면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 성립 및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도 가끔 나오는 판례예요. 입구에서 돌아갔다. 이건 중지, 자의성이 아니고요. 장애미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이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을 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미수냐? 아닙니다. 돈을 인출하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자기 지배하에 두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죄수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마 9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근데 9번에 이제 옳은 것보다 틀린 걸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각각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기죄가 따로따로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저작물이 여러 개입니다. 저작물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아니죠.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고요. 4번을 먼저 보시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도중에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종전과 동일한 방법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포괄일죄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에 보시면 이 판례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범죄단체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범죄단체 구성했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따로 범죄로 처리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쭉 해서 실체적 경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쭉 묶어서 단일한 범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일죄로 보겠다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가시면 또 인과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시게 되면 이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부작위범에 있어서 자기혐의를 이용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사기죄는 기망, 착오,
상대방이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 그로 인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요게 다 인과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니은도 맞고요. 뭐 디귿은 뭐 여러 번 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설명 의무 위반하고 상해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 존재해야 되겠고요. 리을도 많이 나왔죠. 선행사고하고 후행사고가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럼 후행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과실하고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나는 주의무를 게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야 라는 게 입증이 돼야 뭐가 관계가 돼요? 후행하고 사망 사이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위법성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강간범이 자기가 손가락 집어넣고 손을 뺐는데 나는 긴급 피해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정당방위 맞죠. 왜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현행범인으로서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갑을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정당방위가 가능하겠고요.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야구방망이라는 건 협박죄가 됩니다. 3번 맞고요. 4번은 그 유명한 국회에서 손상, 기기 손상했던 사건이죠. 집기 집어던지고 정당행위 아닙니다. 자, 12번은 이제 방조범에 대한 건데요. 이 방조범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게 12번의 정답도 상당히 쉽게 4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후방조가 방조범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죄 방조범이 되는 거. 요게 이제 자기 통장이 이제 갑이 사기범에 이용되는 사정을 알고서도 A에게 내 통장을 줬다. 그 적금 매체를 줬다. A가 B를 속여서 계좌에 송금을 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내 통장을 사기 행각에 쓰게끔 도와준 겁니다. 사기죄 방조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방조범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증인 지위가 있고 보증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번도 중요하죠. 그래서 방조의 대상에 대한 정범이 적어도 실행에 착수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 그래야 방조범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벌써 총론이 12개예요.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조문 문제가. 자, 13번부터는 이제 강론 문제가 나오는데 체포감금죄입니다. 체포감금죄 문제인데 이 13번도 아마 1번을 금방 찾아내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강도 계획을 했고요.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고요. 그럼 감금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후에 계속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감금이 중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감금죄가 따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강도상해죄, 즉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대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 끝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금, 그 다음에 강도상해했는데 감금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강도상해하고 감금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던 사안이에요. 자, 2번은 틀렸어요.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이제 실행의 착수식이죠. 그 다음에 3번. 지금 유인한 자가 계속해서 감금됐다. 그럼 감금죄가 당연히 따로 성립할 겁니다. 유인하고 감금 별개거든요. 그 다음에 4번.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에 운전해서 가니까 겁에 지는 피해자가 뛰어내려서 상해 입었다. 이거는 쭉 묶어서 어떻게 돼요? 감금하고 감금치상죄가 성립이 되겠죠.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뭐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14번.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업무상 횡령죄인데 뭐 대단하게 바뀐 판례를 낸 건 아니고요. 14번에 1번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건데 적법한 종중청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아달라는 부탁, 종중소의 임해를 이전받은 자, 임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았다.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관자 지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횡령죄가 성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법인의 임직원인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인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럴 때는 불법의 영득 의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법인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고요. 자, 3번. 상당히 유명한 판례죠. 정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인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개설한 예금 계좌에 사기 피해자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기 피해자의 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범인하고 관계에서 과연 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의 지위에 있느냐를 묻는 건데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위탁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네, 4번.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유 부분이 지하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고 임차료를 수령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임대한다 할지라도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에서 처분 권능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역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마 맞추셨을 수 있을 거예요. 15번의 유기죄는 이제 상당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주된급부 의무뿐만 아니라 이제 부수적인 의무도 되죠. 그 술 먹고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사람 죽게 내버려둔 그 사건이죠. 그런 경우에서 역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옛날 판례긴 하지만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경찰관이라면 이 사람을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안 했니? 라고 해서 유기죄의 범위가 인정된다는 사안. 그 다음에 강간치상의 범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유기죄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그다음 리을. 학대죄는 유기와 학대죄입니다. 따라서 이 학대는 유기의 수준에 이르르는 그런 학대를 말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 만든 거고요. 기억 리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보시게 되면요. 1번은 굉장히 많이 보셨던 판례예요. 누가 작성했는지 추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는 거 1번. 추측해서 알 수 있을 정도, 추지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직무에 관한 문서 설명이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3번. 3번이 결국 정답인데요. 공정 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 촉탁 서류를 제출받았는데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을 했어요. 사서 증서의 날이니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그 다음에 업계 관행이다. 용서 안 됩니다. 업계 관행에 따라 그런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했다. 여전히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이 되겠네요. 자, 이 4번이 그 과세 표준 잘못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 적용에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자체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할지라도 그 문서 자체에 허위라는 게 나타나지 않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는 개념을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나오는 게 이제 그 형벌론에 있는 조문인데요. 사실 17번은 조문이 기억이 안 나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린 럭키7 하나 알고 있어요. 그게 4번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날려주세요가 럭키7인데 그게 이제 4번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긴 한데 1번이 왜 틀린지 확인해 보시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게 판결 선고 후에 누범인 게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다 맞는데 끝에 가보세요.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란 대역이 맞고요. 그 앞에 보시면 다시 형을 정해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발각이 됐으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은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가 아니죠. 이게 잘못됐죠.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까지 가야 되죠. 과실범 같은 거 안 돼요. 그거 잘 보셔야 되겠고 3번은요. 취소한다가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답니다. 상당히 조문을 작정하고 낸 것 같아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형의 실효에 관련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술 더 떠서 이제 18번이 등장하는데요. 28번은 이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4번 같은 거 답하시면 안 되고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술액죄, 증례죄, 알선술액죄 죄다 약속이라는 것들도 행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고요. 1번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고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 맞아요. 왜냐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그리고 업무상은 약제사, 약종상, 의사,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행위 주체는 다릅니다. 불법체포감금죄고 폭행가혹행위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련된 공무원 보조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권남용죄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사전 수뢰죄하고 사후 수뢰죄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청탁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부정한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가서 이제 복합적인 문제 한번 보시면요. 각 사례에서 갑의 죄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자. 자, 기억. 골동품상 갑이 주의무를 게을리했다. 절도품인지를 모르고 절도품 매각해달라고 부탁한 고려청자를 보관하던 중에 이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담보로 제공하는 이 횡령 부분은 불가불적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성립하지 않고요. 그 다음 니은.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세로나 카페 사건에서도 우리가 나왔던 건데 당연히 여기서 이 사람이 절도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피해자 사망 이후에 죽은 자 명의로 또 작성했기 때문에 이때는 사문서 위조가 되고 그걸 행사했기 때문에 동행사죄입니다. 물론 이게 사기 행위로 평가가 될 수 있지만 괄호 안에 사기죄는 제외라고 써 있어요. 자, 디귿은 공갈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 리을은 폭행죄가 업무방해죄는 완전히 그 구성 요건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폭행죄 업무방해죄 따로따로 성립하기 때문에 니은하고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뭐 나올 게 나왔죠.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를 보지 사후 판단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요건인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오인 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걸 위계라고 하는데 충분한 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다. 그 위계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인 착각부지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맞죠. 근데 3번. 충실히 수사를 하였더라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다. 이러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되겠죠. 사실 2번하고 3번 중에 답을 골라내기 쉬웠을 겁니다. 네, 4번. 당사자 허위 주장, 증거 제출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번에 출제됐던 2021년 4월 17일에 출제됐던 9가지 9급 형법 문제를 다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거는 그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 12월부터 개정형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들이 다 바뀌었는데 조문의 내용보다는 용어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이 조문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용어를 좀 이제 새로운 조문으로 좀 익숙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말에 이제 코칭형법 제4판이 출간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걸 다 반영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책들은 기존 형법을 가지고 썼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이 책은 내년 시험 대비로 이제 여러분이 보실 거라서 그래서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조문들이 아니라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되는 형법 조문을 모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용어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근데 한자어가 우리말로 좀 많이 풀어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반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공부하셔야 될 거 요번 국가직엔 그렇게 출제되진 않았는데 2020하고 2021에 전합 판결이 있어요.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 거의 출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굳이 출제 안 한 이유가 앞선 시험에서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번 국가직 9급에서는 굳이 그것까지 테스트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안 낸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요것들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얘도 여기다 다 반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느냐. 자, 여기 기본 교재입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자, 1회독 당시에는 뭘 하시면 좋겠느냐. 조문하고요. 조문 해석.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독을 할 때는 판례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설을 볼 때
리딩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판례 중에 굉장히 뭐 기본적인 케이스. 사실 리딩 케이스만 알아도 이번 국가직에서 60점 정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리딩 케이스를 요때 좀 보시고요. 두 번째 해당엔 판례 위주로 교과서를 보시고 판례에서 이제 밑줄 쳐진 판례들 위주로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갔을 때는 이제 객관식과 더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객관식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교재를 발췌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 뭐 하시면 좋겠느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핵심 지문, OX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잘 정리를 하셔도 실제 시험에서 아마 거의 90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이거는 제가 뭐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기본 강의는 아마 5월, 6월 지나야 이제 내년 대비 강의가 이제 개설이 될 텐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몸을 좀 만드시고 올해 시험 점수 잘 나왔으면 올해 그냥 빨리 공무원 가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해 좀 그랬다 또는 이제 나 이제 공무원 준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근데 참 안타깝게 시험이 형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법은 요 프로세스 정도만 잘 유지하셔도 아마 합격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1년 4월 17일에 시행됐던 이제 국가직 9급에 관련된 문제 해설하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지금 뭐 1년 반째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오프라인 학원도 제가 이제 그 경찰 학원도 나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오프라인 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9시간씩 공부하는데 사실 이제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뭐가 힘들겠어요? 아이고 집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요 미쳐요. 집에서 대화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9시간 동안 동영상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강 들었다고. 야 9시간 동안 말도 없이 화면만 보고 있고 혼자 실실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잘 보신 분들은 공직에 나가셔서 열심히 또 일하시고 좀 안타깝다 생각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내년에 그냥 수석합시다. 형법이라도 100점 맞죠 뭐.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형법이라도 잘해서 형법 때문에 붙었어요. 뭐 이 소리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아유 정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며칠 동안 좀 푹 쉬세요. 그 날씨도 조금 따뜻해지니까 마스크 꼭 쓰고 밖에 나가서 사람 없는데 한적한 데 가서 강바람 좀 쐬고 거기서 괜히 또 소주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강바람도 좀 쐬고 리마인드 좀 하고 즐겁게 다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신 분들이든 못 보신 분들이든 가슴 아프신 분들이든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에 우리 기본 강의 때 또 다시 뵙게 되는 분들은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